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고요. 내년에 우리가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투자는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올해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정책에 따라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 상승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자, 우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을 띌까라는 네. 부분에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경제 틀 안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는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대경제로만 보더라도 네. 미국의 압력, 어쨌든 미국뿐이 아니라 네. 일본이라든지 중국, 모든 유럽에 있는 네. 선진국들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나라를 정치를 하고 운영을 하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열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라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대외 경제 속 안에서 여러 가지 종속 변수를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래라고 단정짓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격의 상승 여력, 하락 요인을 잡는다면 수요 공급 논리다. 네.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얼죽신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얼어죽어도 신축해. 이 얘기는 그것도 서울에서인데 신축이 없어. 네, 없어요. 공급 회수 가치가 높죠. 네. 이유가 뭘까를 잘 거슬러 살펴보면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네. 새로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탄생되는 신축 아파트가 없었다는 네. 데서 원인이 발생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네. 보궐선거로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시장을 하면서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네. 버스를 달려야 돼 급정거했다고 해서 네. 갑자기 나도 급정거 되지는 않고 네. 같이 가려는 성향, 네.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논리에서 네.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을 너무 이렇게 위축시켰다라는 부분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안 좋은 정책을 좀 썼다라는 부분에서 그 가격의 상승 효과가 결국은 쉽게 멈춰서질 않더라라는 부분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 이제 수급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시는 가장 거고 크게 보는 그 수급도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영향을 미치겠고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졌다. 네네.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서울대 지방, 네. 또 서울에서도 강북대 강남 네. 이게 과거보다 더 좀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국민소득이 나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예요. 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렇지만 자, 비근한 예로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이미지상으로도 너무 극심하게 지금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비아파트와 아파트의 차이예요. 그마저도 사실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적은 가운데서 아파트에 열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세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공급의 희소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양극화는 앞으로는 아마도 이 강남 강북의 격차보다는 강변과 비강변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점점 왜냐하면 같은 강남이라도 한강변에 가까운 그 예를 들어 압구정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 추이와 한강변으로 멀어진 멀은 그러니까 뭐 개포동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점점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강남 강북은 계속해서 유지는 하되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강변과 비강변에 대한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지만 그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수록 다른 나라들도 그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간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게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미국의 국민소득 그리고 영국의 국민소득, 일본의 국민소득,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그 연이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국민소득이 한 7만 5천 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지금 3만 5천 정도인데 뭐 2배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3.3 제곱미터당 금액은 5억 2천이에요. 맨하탄 아파트가 엄청 비싸죠. 비싸죠. 5억 2천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겨우 2억을 넘어간 정도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생각한다면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영국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피면 국민소득과 그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한 3.3 제곱미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흘러가요. 이제 그래서 유추해보건데 물론 이렇게 자꾸 치닫는 데는 사실은 문제점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물론 그거를 조율을 하겠지만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혀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강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압구정이 특화돼서 압구정, 반포, 잠원만 너무 특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강변 줄기 라인이 그냥 희석이 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그마저도 양극화에 대한 좀 치명적인 좀 심각한 상태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강변 대 비강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강남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일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앞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강남 집값인데 한강변에 가까운 강남. 이 더 올라갈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분석하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데 지금까지는 강남 대 비강남이었다면 앞으로는 강변 대 비강변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근데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단 분석은 분석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양극화는 좋은 게 아니지만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킥에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린 게, 자, 재벌들은 이태원과 한남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뭐 이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생각해 보면 그 부촌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그 곳이 아니에요. 그 부촌에 대한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부촌은 서울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신 이태원이라는 한남동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창동입니다. 전통적인. 근데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 성북동의 부촌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겨운 주차의 온상이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가깝죠. 청와대에 가까운데 이 삼청터널이 딱 뚫리면서요. 그야말로 이게 굽이굽이 이렇게 거기에 도달되는 모습보다도 터널 하나 딱 지나면 라인 형성이 하니까 거기에도 그 해화동이나 이쪽에서 명륜동 쪽에 사시던 분들이 다 일로 넘어가서 어떤 경제인들마저도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가 맞물려서 됐었다라는 부분하고요. 평창동은 인위적인 부촌이에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
그 68년도 1월 달에 김신소 사건 아시나요? 그 김신소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그 많은 무장군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산 자락에서 다 적이 돼가지고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살된 건데 그래서 김신소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신소 루트가 되려면 결국은 방어책을 주거지가 않은 산 지역을 좁히면 되겠다. 그래서 북한산 자락에 만들어진 게 평창동입니다. 그러니까 평창동 쪽으로는 무장군비가 침투가 안 되겠죠. 그 위에 주거지가 아닌 곳만 우리가 차단을 하면은 다음에 무장군비가 내려오는 거는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평창동 부착이 시작됐고, 자, 그 다음에 한남동은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재벌 재계 총수들이 이제 거기에 자라고, 아무래도 지방 자주 가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서 이 그 한남동에서 거처가 돼 있기 썼기 때문에 한남동이 아직도 꾸준히 계속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거고,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도 일반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그 2종, 3종에 비해서는 층수도 많이 못 올리고 하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가치, 고급 주거촌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 3.3 제곱미터만 해더라도요 최소한 6천에서 1억을 호가합니다. 그거는 일반 주거지로 가면은 거의 뭐 3종이나 준주거급에 속하는데 특화돼 있는 부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왜 역사적으로 이쪽이 부촌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도 뭐 한남동, 이태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부유하신 분들이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좋죠. 가고 싶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강남하고 이렇게 부촌만 얘기를 하냐 이러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지방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방도 뭐 전체적으로 침체되긴 했지만 여기도 좀 달라요. 그렇죠.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왜 또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았는지 지역 중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지방시장 특징. 그렇죠. 자, 우선 지금 점점점 옛날하고는 틀리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광역시도 약간의 그런 그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 중에서 광역시만큼은 탄탄하다예요.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그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많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여지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쪽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광역시 안에서도요 역시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요 그 학세권, 역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아파트를 논할 때 5세권을 얘기를 해요. 5세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세권, 역시 학구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세권,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세권, 병원하고 가까운데, 공원하고 가까운데, 공세권, 뷰세권, 뭐 이런 게 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일단 학세권이 차지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도 여기만큼은 가격이 덜 무너진다. 오히려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역시 안에서 학군이 괜찮은 곳을 노리면 그마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지방에서도 유망한 요소 그런 것들 특징들을 보시고 접근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역별로 나눠주셔도 좋고요. 지금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입니다. 일단은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강남 이남 쪽에 있는 수도권을 대거 토지가 허가를 묶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일단은 많아질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요자들의 인식 속에서 좀 이렇게 상쇄가 되느냐, 이 시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번 어떤 그런 어떤 충격파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 그야말로 이제 초고속으로 다 네. 변화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수요자들의 인식 자체도 예전같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숙연해졌다, 좀 이렇게 잦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또 후속 타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회복력 차원에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네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럼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요. 많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고 네. 가격은 올라가고. 네. 자, 내 집 마련 전략 내년에는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내 집 마련은 내가 갖고 있는 여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네. 키포인트예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지역을 어디로 선정을 할 거냐 이는데 만약 서울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이제 점점 강변과 비강변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보면은 우선 고려해야 될 거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1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고요. 네. 14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네. 우선 그 안에서도 11개 구를 노려라요. 네. 그 11개 구는 한강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예요. 이름하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네. 거기다 광진구까지 이 4개 구고요. 아래쪽은 뭐 강서구부터 해가지고 그 양천구,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이리까지 이제 7개 구가 되는데 합쳐서 이제 11개 구에 근접되게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맞이할 강변, 비강변 시대에 맞는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한 내 집 마련 어떤 지역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강변, 비강변 이 네네. 차원으로 내 집 마련도 이제 전략적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럼 투자자 차원에서 자산가 분들은 내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이 설명으로 시간이 또 이제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 자산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분들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 만약 상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네. 엉뚱한 주거 지역하고에 맞물려 있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운집될 수 있는 곳을 노려라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지역이 비싸다 손치더라도 그게 향후에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산가들이 아닌 정말 그 작은 소액 투자로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 투자는 어려우니까 뭐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그 빌라 투자를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겨냥 포인트처럼 한강변에 있는 주거 지역을 노려라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강 지역 주변에 있는 곳들이 지금은 좀 투자할 만하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경구 희소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